전쟁이란 아픔을 겪은 나라에서 세계 최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한 한국.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러전쟁, 이하전쟁으로 세계 각국은 군비 증강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빠른 납기 및 우수한 가격 대비 성능을 갖춘 새로운 공급국 한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군사비는 총 2조 2천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냉전 종식 이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신규 무기체계 도입의 대규모 증가폭입니다. 미중러 국내 수요를 제외하고 내년 획득물자 지출은 올해 대비 23% 증가한 2,400억 달러에 달하여 역사상 최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불안한 세계 정세 가운데 현대화된 무기를 가진 자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격언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5개년 방산 수출 규모가 가장 급성장한 국가는 바로 한국으로 전 5개년 대비 무려 75%가 상승해 세계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지난해 폴란드와 맺은 최대 40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통해 K9 저주포, K2 전차, FA-50, 천무, NAV 차륜형 장갑차 등 수출을 하였고 이 밖에 말레이시아 FA-50M, 호주 레드백 장갑차 계약 확정과 더불어 현재 KF-21, 수리온, LAH 등 추가적인 사업 기회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카이는 두바이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UAE와 국산 헬기 KUH-1이 수출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KUH-1는 수리온의 개량형으로 UAE의 요구를 반영하여 수송 임무와 공격 임무를 둘 다 맡을 수 있는 다목적 헬기로 제작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그동안 거슬렸던 콧구멍이 막혀 수출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세계 각국에서 전쟁을 비롯한 내전, 테러, 무력통일 위협 등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무엇보다 무기체계의 빠른 납기가 최우선 도입 조건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전 세계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또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20세기 최대의 재래식 지상정 중 하나인 한국전쟁 이후 휴전협정 체결로 대규모 군사 충돌은 중단되었지만 언제든지 다시 발발할 수 있다는 위협에 한국은 단 한순간도 준비 태세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자주포를 1년 안에 300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한국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의 자체적인 포탄 소모량은 우러 전쟁 이전 전 세계 포탄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자국 수요도 매우 높습니다. 각국의 긴급한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인 것이죠. 최근 영국 매체 더선 소속 종군 기자인 제롬 스타키 역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규모 무기와 탄약의 공급이라며 여기서 한국이 키를 쥔 국가라고 했습니다. Can South Korea tip the war in Ukraine's favor? That is a question which has emerged as both sides, Russia and Ukraine, look for arms and ammunition from their allies in order to keep their forces in the fight. Thus far, Ukraine has relied very heavily on principally its NATO allies and neighbors who've supplied huge quantities of military materiel. Many of those countries are facing stockpiles issues of their own. And we've particularly seen Ukraine's neighbor Poland that it is no longer going to send more ammunition to Ukraine. Now that is linked to a separate row about agricultural exports from Ukraine, but nonetheless a sign that perhaps stocks are tight, supplies are low. Poland's solution to that is it has ordered 1,000 tanks from South Korea and 600 tracked artillery guns. South Korea has one of the largest and most sophisticated arms manufacturing industries of anywhere in the world. 한국 방산 수출이 급성장하게 되면서 기존 방산 강국들의 견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 매체 폴리티콜의 폴 맥리어리 기자에 따르면 미국은 유럽이 한국에 무기를 요구하는 것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방산 메이저 국가가 된 한국의 급증한 무기 수출로 미국은 전통적인 수출 시장을 이룰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긴장하고 있는 쪽은 미국이 아닌 독일,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미국을 제외한 세계 방산 시장 2위에서 5위 국가들인데요. 한국의 무기 체계는 미국과 상호 호환 및 협력을 기본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도입 품목 측면에서 겹치는 부분이 극히 적습니다. 일례로 KF-21은 4.5세대 기체로 F-35와 F-16 사이에서 매우 좋은 보안책이 될 수 있는데요. 김재용 카이 부사장은 최근 폴란드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KF-21은 F-35도 F-16도 아니라며 그 사이에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기체이자 미국 기체와 상호 운용이 가능한 기체라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K2 전차를 도입한 폴란드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상호 운용하면서 각기 배치된 부대의 지형적 특성에 따라 분류 배치하기도 했으며 루마니아 역시 K2와 M1의 조합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죠. 이에 미 국방부는 지난 16일 한미 공급안보 약정 소사에 서명하면서 미 국방 분야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상호 우선 공급 지원 약정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 한국 방산의 수출 증가를 오히려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로써 유럽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정을 얻을 수 있고 또 한국 방산 수출을 통한 여러 로열티 역시 충분히 얻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꽃길만 펼쳐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산
한국산 무기의 세계시장 비중이 점차 늘자 일부 경쟁국들은 자국산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혹은 편향적 정치인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또는 한국산 무기를 좀 더 좋은 조건에서 도입하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억가를 시전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일례로 노르웨이 전차 수주전 당시 독일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의 로비스트인 니콜라스 드러몬드는 자신의 트위터에 현대자동차와 포르쉐의 사진을 함께 올린 게시물을 올린 뒤 현대차를 타느니 브레탄 포르쉐 911을 탈 것이라며 한국산 무기를 비하하였으며 인도네시아 매체 존나 자카르타는 KP-21의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여 중국에서는 이를 쓰레기라고 부른다라며 폄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폴란드 야당 및 일부 언론들은 예산 확보를 위해 한국산 무기의 근거 없는 비판을 통한 계약 수량 줄이기에 힘쓰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근거 없는 비판이 일 때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앞장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왜 한국산 무기여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산 무기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반박되고 있는지 한번 빠르고 재미나게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루마니아가 결국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구매를 확정지었습니다. 지난 11일 미 국무부는 루마니아의 M1A2 CFA3 전차 54대에 대한 구매를 승인하였으며 전체 가격은 25억 3천만 달러, 한화 약 3조 3천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전체 프로그램 코스트 기준 대당 616억 원이죠. 일각에서는 루마니아가 K2 전차에 대한 관심을 내비치고 있었기에 이로써 K2 전차의 수준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요. 사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현재 루마니아의 K2 전차 도입 가능성은 더 높아졌고 그 시기도 더욱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루마니아의 에이브람스 전차 도입 계획은 시간상 문제였을 뿐 거의 확실시되었던 사업입니다. 다만 54대 이후로 추가로 발주할 300대 물량의 2차 전차 도입 사업에서 K2 전차가 유력 후보에 올라와 있었던 것인데요. 에이브람스 전차 도입이 진행된 이후에 2차 사업이 개시될 예정이었기에 이번 루마니아의 에이브람스 전차 도입 확정은 K2 전차 수주 시기를 앞당기게 될 호재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해외 군사 매체 디펜스 인더스트리는 루마니아가 더 많은 전차를 구매할 계획이다. K2 블랙팬서가 또 다른 유럽 국가를 정복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매체는 에이브람스 54대 구매에 더해 약 300대의 추가 주력 전차 구매를 고려하는 루마니아에게 가장 유력한 후보로 한국 현대로템의 K2 블랙팬서가 꼽히고 있다며 부크레슈티 정부가 K2 전차 구입에 동의한다면 미국과 한국 전차를 모두 구입한 폴란드와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루마니아의 M1 에이브람스 전차 구입 확정은 오히려 300대의 추가 전차를 다른 종류의 전차로 구입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매체의 보도처럼 폴란드의 사례를 루마니아가 보고 참조할 수 있는데요. 현재 폴란드는 980대의 K2 전차와 366대의 에이브람스 전차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함께 운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군 장비를 구매하여 오르지스 지역에 배치된 향상된 전방 주둔군 EFP 미군 부대와의 협력을 늘려갈 계획이며 K2 전차 도입으로 현지 생산, 기술 이전, 현지화의 장점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특히 K2 전차는 동유럽 지역의 지형적 특성과 매우 잘 맞는 전차입니다. 지난해 부하체코 국방부 장관은 한국에서 도입될 180대의 K2 전차는 모두 제16기계화 사단에 배치될 것이며 이 한국형 전차가 바르미아 마수리아와 같은 진흙탕, 습한 지형, 언덕이 많은 지형에서 작동하도록 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K2 전차는 3.5세대 전차 가운데 가장 가벼운 중량으로 인한 높은 기동성, 여기에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ISU 서스펜션과 각종 첨단 장비들이 어우러져 높은 험지 돌파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높은 중량과 낮은 기동성으로 인해 동유럽 지형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에이브람스와 레오파르트 중전차들은 평야로 이루어져 있는 폴란드 동남부 지역에 배치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루마니아 지역 역시 폴란드 못지않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아를 대표하는 천연 자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진흙입니다. 루마니아의 풍부한 진흙은 우리나라의 보령 머드 축제처럼 매년 콘스탄짜 지역에 수많은 루마니아 현지인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고 특히 도처에 진흙 화산이라고 불리는 화산 모양의 진흙 분화구가 상당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또한 루마니아는 국토 한가운데 트란실바니아 알프스 산맥이 지나고 있는 독특한 형태를 지녔는데요. 전체 국토의 약 3분의 1이 산악지형이고 또 3분의 1가량은 산림지형이며 나머지는 언덕과 평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한반도 못지않는 다양한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울창한 산맥 주변에 형성된 각종 특수한 환경은 군사적 측면에서 때로는 천연의 요새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자국산 무기의 기동성 저하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K2 전차는 애초에 한국 국군의 소유로 개발되어 생산되었기 때문에 어떤 지형에 두어도 100% 성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전차입니다. 특히 K2 전차가 지니고 있는 첨단 장비와 ISU 서스펜션은 루마니아 이웃국인 폴란드 내에서도 크게 인정받고 있기도 하죠. 최근 폴란드 국영방산 매체 디펜스 입사의 다미안 편집장은 K2 전차를 직접 탑승하는 기회를 맞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급의 첨단 장비와 ISU 유기압 서스펜션이었죠. Za chwilę będę miał możliwość przejechania się czołgiem K2 i zapoznania się z tą maszyną bliżej. Zobaczymy, jak pójdzie ta jazda testowa. Głównymi zaletami czołgu K2
są jego stosunkowo niska masa oraz, co się z tym również wiąże, wysoka mobilność, tak na drodze jak i w terenie. Hydropneumatyczne zawieszenie czołgu pozwala na płynną jazdę także w trudnym terenie i przy dużej prędkości. Ponadto umożliwia obniżenie lub podniesienie pojazdu oraz jego przechylenie wedle potrzeb załogi oraz wymogów terenu. Na uwagę z pewnością zasługuje również elektronika wozu, która stoi na światowym poziomie. Dla przykładu, zarówno dowódca, jak i działonowy dysponują zestawem wyświetlaczy, na których obaj mogą jednocześnie wyświetlać obraz zarówno z celownika głównego, jak i panoramicznego przyrządu obserwacyjno-celowniczego dowódcy, co znacznie poprawia świadomość sytuacyjną oraz koordynację pracy pomiędzy dowódcą i działonowym. Że dodatkowym wzmocnieniem dookólnej osłony czołgu jest system ochrony aktywnej typu soft kill, a docelowo również hard kill, taki jak koreański KPS. Czołgi w wersji K2PL będą miały zmodyfikowaną konfigurację w stosunku do obecnych wozów. Szczegóły są obecnie ustalane między stroną polską i koreańską. Należy pamiętać, że Polska tak naprawdę kupuje od strony koreańskiej nie tyle same czołgi, ale głównie technologię oraz tak zwany know-how oraz zostaje zaproszona do współpracy w programie następcy czołgu K2, który będzie maszyną dysponującą wieżą bezzałogową uzbrojoną w armatę kaliber 130 mm, natomiast załoga zostanie przeniesiona do kabiny w przedniej części kadłuba i będzie w pełni odizolowana od reszty pojazdu. Muszę przyznać, że wóz robi bardzo duże wrażenie i zmienia myślenie o tym pojeździe, kiedy ma się okazję. No i oczekujemy dalszego rozwoju już jako K2PL i jaka będzie jego ostateczna konfiguracja. 다미안 편집장이 말한 대로 ISU 서스펜션을 통해 K2는 우수한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K2 전차가 세계 최고의 기동성을 갖출 수 있는 것은 비단 ISU 서스펜션 하나 때문만은 아닌데요. 현대로템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세계 최초의 시스템이 ISU 서스펜션과 접목되는 순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험지 돌파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로템의 동적 궤도 장력 제어 시스템 DTTS이죠. 이 기술은 불규칙한 노면을 주행하는 전차의 궤도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장치입니다. 자갈, 진흙, 습지, 산악, 평야, 호수 등 각종 지면의 상태에 따라 컴퓨터가 궤도 장력을 자동으로 조절해 궤도 이탈을 방지하고 어떤 험난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폴란드의 K2 전차 관련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위협으로 인해 폴란드는 동쪽 지역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제1보병사단을 창설하였고 이곳에 4개의 기기와 여단을 배속시켰는데 기존의 계획과 달리 K2 전차가 이곳에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폴란드 북부 마주리아 바르미 지역에 제16기기화 사단에만 배치되었던 K2 전차가 폴란드 동쪽으로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창설식 당시 부하샤크 국방부 장관이 들고 있던 팜플렛 사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죠. 그렇다면 폴란드는 갑자기 왜 계획을 변경하면서 K2를 동쪽에 배치한 것일까요? 이는 미 에이브람스의 납기가 늦어지면서 배치 일정이 꼬여버렸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지난 4월 미 국무부와 계약을 체결한 후 에이브람스 전차 계약 내용과 납품 일정을 공개하였습니다. 미 해병대에서 사용했던 M1A1 중구전차 114대를 리뉴얼하여 그중 14대를 올해 6월, 42대를 올해 8, 9월, 60대를 2024년 2월에 받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1014대의 에이브람스 전차가 6월에 도착한 뒤로 나머지 42대의 물량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첫 배송을 받은 날 부하샤크 국방부 장관은 연말 2개의 전차 중대 28대 물량을 인도받을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2024년 중반으로 연기가 되었죠. 총 3차례의 납기 연기입니다. 이에 폴란드는 K2 전차 배치 계획을 수정하여 벨라루스와 마주한 브레스트 지역을 대비하기 위해 제1보병사단에 배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처럼 미 에이브람스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새 제품도 아닌 중고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폴란드와 루마니아에서는 신형 ZV3 버전의 첫 초동 물량 도입은 최소 4년에서 5년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M1A2 ZV3 버전은 미국, 폴란드, 대만,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등 많은 국가들의 주문량이 밀려있는 상황이며 특히 미 육군조차도 2028년까지 배치가 완료된다고 밝힌 바 있듯 아직 최종 전력화도 되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엄청 빠른 납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미 올해 약속한 초도 물량은 6월에 납기를 마쳤으며 내년에는 56대, 2025년엔 96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당장 내년만 지나면 84대의 K2 전차를 보유하게 되어 7개의 전차 대대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
것이죠. 미친 속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납기 속도는 루마니아의 300대 신형 전차 도입 사업에 매우 큰 메리트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루마니아 군 팟캐스트에서 테오도르 인시카 루마니아 군비 총국장은 신형 전차 도입 사업에 대해 어떤 정치적 사유가 아닌 성능, 납기, 현지 생산 조건만 고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Achiziția de tancuri ne vom opri la cele 54 sau există posibilitatea... Nu. Acum, eu am declarat, sigur, într-un anumit context, că pe lângă cele 54, Armata României are nevoie de alte 300 tancuri și derivate tancuri noi, care vor face subiectul unei proceduri concurențiale. Sunt două lucruri de subliniat aici. Unu, nu știm momentul la care vom începe acea procedură, va depinde de disponibilitatea unor fonduri multianuale și de prioritățile pe care statul major a forțelor terestre. Și doi, cu siguranță nu există un favorit. Vreau să subliniez asta. De altfel vreau să subliniez un alt lucru. Ea cere să îi se livreze produsele în conformitate cu performanțele tehnice și termenii de livrare pe care, sau termene de livrare. Discutând asta, vreau să afirm încă o dată foarte ferm. Procedurile competitive de achiziții pe care le desfășoară Armata României nu se referă la vreun favorit. Noi ne străduim și cred că colegii mei au reușit să demonstreze până acum deplina legalitate a tuturor procedurilor pe care le desfășură. 루마니아 군비 총국장이 우대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라며 군이 요구한 조건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K2 전차의 수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우대국이 없다는 것은 군이 요구하는 성능 및 조건 외에 어떤 정치적 사유나 국가 간 파트너십이 도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성능 그리고 납품 기간과 납품 조건에 대해서만 고려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드라코 군 전문가 역시 이를 지적하며 가장 앞서 있는 것은 K2 전차라고 했습니다. 한 독일 네티즌이 레오파르트 2는 고려 대상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드라코는 전차의 경쟁은 하나이지만 현지 생산이 승리 포인트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K2는 현지 생산 요구를 뛰어넘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업체들은 그렇지 않거나 이런 일을 해본 경험이 없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쉽게 판단할 수 있다면서 심지어 에브람스는 오프셋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조건은 명백한 것이죠 라고 했습니다. 루마니아의 K2 도입 더 이상 루머아니야. 현지 네티즌들은 드라코가 적은 K2 전차 유력 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조건 K2지. 아주 좋은 선택이야. 젠장 요즘 K2가 대박이네. K2 전차의 유저가 된 걸 환영해. 야 헝가리는 또 온다. 좋은 선택입니다. 폴란드 전차와 상호 운용이 가능합니다. 어쩌는데 폴란드가 구입한 것과 동일한 세트네. 야 누가 건들면 개같이 함께 싸우는 거야. 딱 좋아. 한편 지난 11월 12일 해외 매체 슬래스 기어는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전쟁 무기를 제작하는 방법 K2 블랙팬서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한국의 제조력에 대한 극찬을 했습니다. 매체는 K2 블랙팬서가 다른 전차에 비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한국의 제조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점이다. 최근 로이터의 보고에 따르면 독일은 한때 4,000대의 레오파르트 2를 보유하여 생산 라인이 충분했지만 현재는 350대만 보유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54대 레오파르트를 총 5년에 걸쳐 받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 미국의 생산업체는 현재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생산 라인을 증설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한국은 늘 전시체제를 갖춰야 했기 때문에 세계 최대 규모 생산 라인을 확보하고 있었고 자국에서도 향후 5년간 14억 6천만 달러 규모의 K2 블랙팬서 양산을 승인했다. 폴란드 외에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K2 구매를 검토하고 있어 이 강력한 전차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미국은 최고의 무기를 만들고 한국은 최적의 무기를 만든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국제 무기 거래에서 다수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한국 KF-21 공동개발국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인도네시아가 국제 무기 거래에서 다수의 불법 기술 유출도 적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는 더 이상 인도네시아와 함께 갈 수 없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소식 한번 빠르게 살펴보죠. 레스크릿. 지난 6월 5일과 10월 3일 인도네시아는 두 차례나 불법 무기 거래로 인해 기소되었습니다. 하나는 이란이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도록 자국 항공사를 이용해 도움을 준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미얀마 군부에게 불법으로 다량의 무기를 제공한 행위인데요. 우선 하나씩 살펴보면 이란은 지난 5월 에어버스 A340 항공기 2대를 군용 목적으로 도입하길 원했고 이에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란이 미국의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자국 업체에서 인수한 후 인도네시아 행이 아닌 이란 남부에 위치한 차바하르
바그다드 공항으로 비행하여 이란의 마한 항공사에 물량을 넘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대의 항공기는 모두 이란 공군 제10 전술 공군기지에 도착하였죠. 가히 이슬람 커넥션이라고 불려도 무방합니다. 미국은 2018년부터 이란의 핵무기 협정 위반을 이유로 무역금지 및 다양한 제재를 가해왔는데요. 이러한 제재에는 총 700명 이상의 개인, 기관, 선박 및 항공기와 같은 자산을 포함한 광범위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 마한 항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 5월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은 마한 항공이 전세계 극단주의 단체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데 관여했다며 이 항공사와 협력하는 국가들에게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인도네시아가 미얀마 군부에게 불법으로 무기를 수출했는데요. 10월 2일 인권운동가 마주키 다르스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영방산 업체 PT 핀데드, PT8, PT 디그란타라 인도네시아가 국제법을 위반하여 지난 10년 동안 미얀마 군대에 권총, 돌격소총, 탄약, 전투 차량 등을 판매한 것이 포착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인도네시아 국영방산 업체들은 한국과도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죠. 인니의 불법 무기 수출은 미얀마 군부 기획재정부 장관의 아들인 후토 슈에이노가 소유한 무기 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요. 슈에이노는 현재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한 혐의로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가 국제사회에서 무기 거래를 두고 불법을 저질렀던 것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원천 기술 보유국의 허락도 없이 무기를 판매하고 기술을 이전해준 사례, 거금의 대출을 갚지 않아 무기 금수 조치를 당했던 사례도 있어 한국의 KF-21이 인도네시아로 넘어가게 될 경우 기술 유출 및 불법 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인도네시아의 불법 무기 거래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독일산 SUT 어뢰를 대만으로 수출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방산 업체 디르간타라 인도네시아는 독일 텔레푼켄 소재 AG의 SUT 어뢰에 대한 라이센스를 얻어 생산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독일의 허가도 없이 대만에 200개 물량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당시 대만은 네덜란드에서 스테고사우루스급 잠수함 2척을 구매했지만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어뢰를 수출하지 않았고 이에 대만이 인도네시아에게 접근하여 라이센스로 생산하던 독일산 SUT 어뢰를 얻어낸 것인데요.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독일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독일은 인도네시아의 SUT에 대한 장비, 부품 조달을 끊어버렸습니다. 대만 해군은 200개가 넘는 어뢰를 확보했지만 결국 유지보수 및 개량 그리고 성능평가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현재 전량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대만은 미국의 MK-48 어뢰 18기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인니의 아나무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육군이 사용하는 K7 기관단총이 이란의 무기 행사장에 등장한 적도 있었는데 이 역시 인도네시아를 통해 이란으로 불법 거래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지에서 K7 소음 기관단 총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거친 후 2015년 350정, 16년 441정을 구입하여 코만도 파수칸, 카탁 전술 잠수부대, 큐슈스 특수부대 및 경찰 특수부대에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K7은 2000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무기로 특수부대에서 쓰이는 장비인 탓에 어지간한 현역 장병들은 구경하기도 어려운 희귀 장비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란에 전시된 K7은 복제품도 아니라 실제 장비로서 심지어 소개글에는 당당히 K7의 제식명을 적어놓기도 했는데요. 해당 버전의 K7이 수출된 곳은 인도네시아밖에 없어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보여주고 있는 국제 무기 거래에서의 최대 문제는 불법 수출뿐만 아니라 현재 KF-21 분담금 미납과 같은 먹튀 사례가 수차례 있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먹튀국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소련을 끌어들였고 이에 외상을 통해 밀미4, 밀미6 헬리콥터 및 미그15, 미그17, 미그19, 미그21과 같은 항공기 그리고 순양함, 잠수함 등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6인이 탈환을 위한 트라코라 작전을 수행하였죠. 작전은 성공하였으나 문제는 당시 빌렸던 거금의 돈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갚지 않으면서 기한 연기만 주구장창 부탁하였다는 것인데요. 그 덕에 당시 도입된 무기들의 유지 보수가 일체 진행되지 않아 예정보다 일찍 퇴역하게 된 부분도 존재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고 사니?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연 한국이 KF-21 분담금을 연체하는 인도네시아와 계속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연체의 이유를 두고 한국의 인색한 기술 이전 탓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4대 핵심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 그리고 제3국으로의 수출을 위한 지적재산권 확보를 두고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건 뭐 그냥 대놓고 기술을 훔쳐가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인도네시아는 KF-21의 기술을 받은 뒤에 일정도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인디 매체 존나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는 KF-21보다 더 정교한 터키의 TFX 개발을 위한 파트너가 현재 모집 중이고 인도네시아가 선두에 있다라는 기사를 통해 터키와의 5세대 항공기 개발 협력 의지를 드러낸 바 있듯 한국의 KF-21 시제기가 인도네시아로 넘어가게 되거나 혹은 핵심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인도네시아가 이를 가지고 터키 TFX 공동 개발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매체의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개발 중인 KF-21 보라매는 아직 양산 단계에 돌입하지 않았지만 터키 TFX는 이미 인도네시아 공화국을 주목하게 만들었다. 외형적 모습은 KF-21과 거의 비슷하지만 기술적 부분에서는 터키의 TFX가 더 정교해 보인다. KF-21은 4.5세대, 터키의 TFX는 5세대 항공기이기 때문이다. KF-21 보라매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한국이 퇴출서를 들고 오는 마당에 인니는 터키와 함께 5세대 항공기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터키 항공산업은 인도네시아와 같은 잠재적 개발 파트너를 찾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가 TFX에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한국의 KF-21 기술이 이전되게 된다면 4.5세대 블록 1이 한계가 있다는 근거로 이전받은 기술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터키와 5세대 항공기 공동 개발을 추진할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이때 많은 한국의 기술들이 유출되겠죠. 더욱이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수차례의 불법 거래를 저질렀던 인도네시아에게 이러한 가설도 그저 흘려들을 수만은 없습니다. 한편 KF-21의 유일한 단점으로 꼽히는 인도네시아 공동 개발은 사실 카이다에서 권고한 사안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카이다는 지난 2005년 사업 타당성 평가 당시 KF-21의 성공 가능성 불확실, 기술적 역량 부족, 경제성 미흡이라는 이유로 국제 공동 개발을 권고하였고 이에 2010년 7월 15일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전투기 공동 개발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죠. 그러나 카이의 권고대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는 오늘날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에 최근 카이다가 KF-21 초도 양산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잠정 결론 역시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결과에 대한 어떠한 책임 없이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말들만 쏟아내고 있는 카이다가 앞으로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KF-21보다 F-35를 도입하는 게 더 낫다. 기술도 없는데 무슨 자국산 초음속 전투기냐. 안정적인 양산을 위해 국제 공동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등등 말이죠. 말하는 건 좋은데요. 책임은 지시는 거죠. 내놓으라는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에서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국으로 리스크를 지니고 있다는 잠정 결론은 왜 내지 못했는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죠. 오늘의 한 줄 평. 있니? 카이다 지분 있니? 우리가 보유한 K2 전차, K9 자주포와 같은 최신식 무기들로 새로운 군대를 창설할 것입니다. 지난 13일 폴란드에서 예상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폴란드 동부 시미아티체 지역에 새로운 폴란드군 사단 제1군단 보병사단과 기가벼단이 창설된 것인데요. 해당 지역은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으로 러시아 벨라루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폴란드 최대 핵심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이 지역에 창설된 제1보병사단은 제16기계화 사단의 책임구역과 제18기계화 사단 사이에 공간을 채우는 임무를 맡고 신속하게 전력을 투사할 수 있도록 높은 기동성과 화력을 갖춘 무기들로 편대를 구성하였는데 그 가운데 핵심 무기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였습니다. 푸알체코 국방부 장관의 창설식 연설을 통해서도 한국산 무기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죠. Z satysfakcją możemy powiedzieć, że kolejna jednostka na wschodzie naszego kraju została uruchomiona. Kolejna jednostka Wojska Polskiego. Spójrzcie Państwo, jaka jest różnica między tym, co działo się do 2015 roku, kiedy tu wschód naszego kraju podlegał procesowi likwidacji jednostek wojskowych, a tym, co dzieje się teraz, od kilku lat. A więc budujemy nowe jednostki wojskowe, uruchamiamy nowe jednostki wojskowe, powołujemy do wojska młodych ochotników, młodych ludzi, którzy chcą, wyposażamy te jednostki w nowoczesną broń. Tu w powiecie siemiatyckim będzie, już jest w zasadzie, no bo od dziś rozpoczęliśmy funkcjonowanie batalionu czołgów, który będzie wchodził w skład pierwszej dywizji piechoty Legionów, tej podlaskiej dywizji, której zadaniem ze wschodu, a więc to jest przede wszystkim ten kierunek grodzieński, ale także wzmocnienie na kierunku brzeskim, bo to są te dwa korytarze historycznie wykorzystywane przez agresora rosyjskiego do ataku na Polskę. Mamy świadomość zagrożeń, doskonale zdajemy sobie sprawę z tego, że władcy Kremla rozpętali wojnę, dlatego że chcą odbudować Imperium Rosyjskie. Imperium Rosyjskie zawsze było groźne. Ten batalion czołgów tu w Siemiatyczach będzie wyposażony
w czołgi K2. Egzemplarz takiego czołgu możemy zobaczyć. To są nowoczesne czołgi, zostały zaprojektowane już w XXI wieku. Charakteryzują się przede wszystkim tym, że mają bardzo nowoczesne zawieszenie hydropneumatyczne, które pozwala na wykorzystywanie tych czołgów w warunkach terenowych trudnych, a więc to jest zadanie dla Wojska Polskiego, żeby tak zbudować jednostki, żeby tak usytuować te jednostki. Egzemplarze tego uzbrojenia są tu w Czartajewie w powiecie siemiatyckim. Ja chcę podziękować za wzorową współpracę z samorządem lokalnym. Chcę podziękować panu staroście oraz radnym powiatu siemiatyckiego za to, że jednogłośnie podjęli uchwałę o przekazaniu tej nieruchomości na rzecz Wojska Polskiego. To spowodowało, że tak szybko mogliśmy stworzyć tą jednostkę. Zależy nam na czasie. My nie czekamy na to, aż wydarzenia nastąpią. My reagujemy uprzedzając te wydarzenia, dlatego właśnie powołujemy do życia nowe jednostki w Grajewie. Tam też otwierałem do życia nową jednostkę i w komentarzach zauważyłem, tu nie było jednostki wojskowej, ale tu ta jednostka jest potrzebna, żeby odstraszyć agresora. Ta jednostka jest potrzebna, żeby zapewnić bezpieczeństwo naszej ojczyźnie. I proszę Państwa, zwracam się z apelem do mieszkańców powiatu siemiatyckiego, dobrowolnej zasadniczej służby wojskowej. Jeszcze raz to podkreślam, mówiłem o tym w Grajewie. 8315 ochotników zgłosiło się do służby w Wojsku Polskim, Wojska Polskiego. To jest niezwykle istotne dla bezpieczeństwa naszej ojczyzny. Wczoraj w swoim wystąpieniu pan prezydent Andrzej Duda, prezydent Rzeczypospolitej, zwierzchnik Sił Zbrojnych, na placu Marszałka Piłsudskiego w Warszawie mówił o konieczności utrzymania tego kursu polegającego na wzmacnianiu Wojska Polskiego. Zarówno liczebnym wzmacnianiu Wojska Polskiego, jak i wzmacnianiu poprzez kontynuowanie procesów modernizacyjnych polegających na wyposażaniu Wojska Polskiego w nowoczesną broń. Ten proces trwa, jest on bardzo dynamiczny, ale my jesteśmy na razie w połowie drogi. Naszym celem jest to, żeby Wojsko Polskie liczyło co najmniej 300 000 żołnierzy. Naszym celem jest to, żeby siły lądowe, polskie siły lądowe były najsilniejsze w Europie. Ten cel nie wynika z tego, że my mamy takie aspiracje. Ten cel wynika z chłodnej kalkulacji, bo tylko takie siły zbrojne tak rozwinięte mogą zapewnić naszej ojczyźnie bezpieczeństwo. I to jest właśnie nasz cel. 폴란드 동부에 한국산 무기가 배치된 것은 사실 기존 계획에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첫 폴란드에 도입될 당시 부하체코 국방부 장관은 한국산 무기는 폴란드 북부 16기계화 사단에만 배치된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바르미아 마주리 지역은 험지가 많아 기동력이 좋은 K 무기가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미국에서 도입한 M1A1 에이브람스 전차나 레오파르트 2A6와 같은 중전차들은 모두 남부 18기계화 사단에 배치되었습니다. 즉 폴란드 동부에도 한국산 무기가 배치된다는 것은 현재 닥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장비로 우선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했고, 이에 한국산 무기들이 예정에 없던 전진 배치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특히 해당 지역인 시에마티즈 카운티는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며 러시아군의 벨라루스 핵심 주둔지인 브레스트와 불과 50km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곳에 K9 자주포가 배치된다는 것은 벨라루스에게 있어 매우 당혹스러운 조치입니다. 특히나 최근 개량된 K9 자주포의 신형 포탄을 폴란드군이 사용하게 된다면 주둔지에서 브레스트까지 사거리가 닿아 폴란드행 출입구 전체를 틀어막을 수 있는 막강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포탄 제조업체 풍사는 155mm 사거리 연장탄의 모든 시험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내년부터 전력화가 될 예정인데 기존 K9 자주포의 사거리가 약 40km인 반면 이번 풍산이 개발한 신형 155mm 사거리 연장탄은 사거리가 50% 늘어난 약 60km에 달하게 됩니다. 특히나 K9 자주포의 어떠한 개량이나 사양 변경 없이 오직 탄약의 성능
성능 향상 하나만으로 사거리 60km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또한 국방과학연구소는 2027년까지 496억 원을 투자해 초장사정 화포체계 사거리 증대 기술 과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목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80km에서 100km 이상 사거리를 늘릴 계획으로 이 정도면 초장사정 화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폴란드는 왜 갑자기 배치 계획까지 변경하며 동부 지역의 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최근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3일 외신에 따르면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군사훈련이 81주 동안 지속되고 있고 최근 이를 다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폴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브레스트 지역에는 S-300, S-400과 같은 러시아의 핵심 방공체계가 배치되어 있고 지상전 무기체계에 대한 상호 연합훈련이 실시되고 있다고 하였죠. 이에 폴란드가 동부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 가지 다소 의아한 것은 폴란드 동부부대 창설과 한국산 무기 배치는 나토 EFP 부대와 별개의 노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벨라루스와 폴란드 국경 지역은 폴란드 내에 주둔하고 있는 나토 EFP 부대의 작전 수행 지역입니다. 새롭게 창설된 부대의 주둔지인 시미아티체와 EFP 부대의 주둔지인 시에들체는 불과 50km도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향상된 전방 주둔군으로 불리는 나토 EFP 부대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최전방 국가들의 다국적 대대 전투단으로 그중 폴란드에는 가장 많은 병력 11,600명 이상이 주둔하고 있고 폴란드를 돕는 선두국 역시 미국으로 명실상부 EFP 부대의 핵심 국가입니다. 그러나 폴란드가 독자적으로 동부 지역에 부대를 창설하며 한국산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나토 EFP와는 별개로 추진하는 군사작전이었기에 외신들 역시 대대적인 보도를 쏟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폴란드의 이러한 행동이 나토 및 EU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 내 일부 국가들은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신 인텔린 뉴스에 따르면 EU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100만 포탄 공급 마감일을 놓쳤다고 보도했는데요. 지난 3월 EU는 1년 이내에 절실히 필요한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승인하였으나 문제는 민간 포탄 제조업체들이 생산 라인을 늘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단연간 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EU 각국 정부는 이를 꺼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를 향한 포탄 지원 마감일을 놓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포탄 생산 및 공급 국가인 한국과의 협력을 늘리면 되었을 문제인데요. 다만 EU 회원국들은 유럽 내 생산 역량 증진이라는 다소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외산 제품 구입을 금지하였고 이에 우크라이나를 향한 포탄 공급 마감일을 놓친 것입니다. 한국은 늘 전시 체제를 갖춰야 했고 자국 내 포탄 소비량도 많기 때문에 세계 최대 규모의 포탄 생산 라인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현재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155mm 자주포의 숫자는 4,000여 대인데 그중 2,000여 대가 한국군이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전 세계 155mm 포탄의 절반은 한국에서 소비된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역시 나토와 EU 회원국들의 지지부진한 밀당 싸움에 혀를 내둘렀고 결국 독자 노선을 구축하기로 결정하여 동부 제1보병군단 창설과 함께 한국과의 협력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10월 17일 더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부상은 무기 제조업체들에게 붐을 가져왔고 이제 전 세계는 전통적인 무기 강국이 아닌 다른 쪽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국은 가장 급성장하는 방산 강국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미국이 무기 수출 납기를 맞출 수 없다는 것을 안 폴란드는 곧바로 한국으로 눈을 돌렸다며 지난해 폴란드는 전차 1000대, 전투기 48대, 자주포 672대를 구매할 계획으로 한국과 14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폴란드의 주문은 현재 독일, 영국, 프랑스 군대의 모든 전차를 합친 것보다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산 미사일 발사대 중 첫 번째가 협정이 체결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8월 폴란드에 도착하는 엄청난 납기 속도를 보여주었는데 일례로 로키드 마틴이 폴란드에 첫 번째 하이마스 미사일 발사대를 인도하기까지는 만 4년이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방산 강국이며 특히 믿을 수 있는 성능과 납기를 통해 세계 각국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했죠. 무기를 지원받는 국가에서 이제 대규모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로 성장한 한국. 소총 한 자루도 생산하지 못했던 나라가 이제 전쟁의 신 포병, 지상전 황제 전차, 게임체인저 전투기까지 생산하고 있으니 급급급 성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능, 가격, 납기, 그리고 튼튼한 내구성까지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팔방미인 한국 무기. 앞으로 더 많은 수출을 통해 한국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한국이 만들면 일단 튼튼하다. 6.25 때 수통이 아직도 현역. 폴란드 공군의 역사적인 날이다. 지난 16일 폴란드 FA-50의 현지 조종사 최초 단독 비행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내적 친밀감이 형성된 야첵 스톨라렉 소령이
조종사들이 FA-50을 단독으로 비행한 최초의 폴란드 조종사가 되었는데요. 제23대대 대변인이자 FA-50 항공기 엔지니어인 마르친 보르타 중령은 오늘은 확실히 우리 기지의 매우 중요한 날로 미그 29의 30년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인 FA-50을 시작하는 것이다. 조종사들뿐만 아니라 FA-50을 운용하는 팀 전체가 자랑스럽다. 우리는 정말 짧은 시간에 훌륭한 일을 해냈다라고 했습니다. 이날 단독 비행은 지난 9월 인도된 6호기로 진행되었으며 공중에서 1시간가량 여러가지 기동 비행을 마친 후 성공적으로 착륙하였습니다. 폴란드 제23 전술 공군기지에는 벌써 10대의 FA-50GF가 인도되었습니다. 이번 달 말 추가 2대가 인도되게 되면 올해 예정된 물량은 성공적으로 인도 완료되는 것인데요. 지난 7월 1호기가 도착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12대의 FA-50 인도 완료 및 최초의 폴란드 조종사가 탄생한 것입니다. 지난 8월 15일 폴란드 군 열병식에도 폴란드 조종사가 FA-50에 탑승하였지만 당시에는 한국인 조종사가 전방석에 폴란드 조종사가 후방석에 탑승하였습니다. 최초 단독 비행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민스크 제23 공군기지가 창설 이후 올해까지 미그-29를 전담하여 운용하던 부대라는 것입니다. 미그-29는 소련의 미코얀 고레베치 설계국에서 개발한 전투기인 만큼 서방제 기체와는 운용교리, 인터페이스, 통신 및 조종 방식 등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다른 방식입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의 기술 지원으로 개발된 FA-50은 F-16과 거의 동일한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소련제인 미그-29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레네우스 노박 준장은 소련제에서 서방제로의 기종전환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며 심지어 항공 관련 영어부터 다시 공부해야 한다라고 했을 만큼 모든 것이 생소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에 FA-50이 도착한 지 약 4개월 만인 11월 16일 미그-29만 조종해온 야첵 스톨라릭 수령이 FA-50을 단독으로 비행한 것입니다. 마르친 보르타 중령이 언급한 것처럼 70여 명에 달하는 카이파견 상주 엔지니어 및 조종사들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빨리 기종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죠. 물론 야첵 스톨라릭 수령은 올해 2월부터 한국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경북 예천 소재 공군 제16 전투비행단에서 야첵 수령 및 폴란드 조종사들은 TA-50 비행교육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우리나라 공군은 올해 2차례에 걸쳐 폴란드 조종사 총 8명을 교육해 주었는데요. 폴란드 조종사들은 지난 2월 22일부터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 약 10주간 FA-50 기본교육을 받았고 이후 5월 8일부터는 7주간 제16 비행단에서 전투기 입문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당시 스톨라렉 소령은 서방제 기체인 FA-50으로 전환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뜻깊다며 최대한 빨리 폴란드로 돌아가 교관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1월 첫 단독 비행을 마친 야첵 스톨라렉 소령은 이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며 FA-50을 조종하는 것은 언제나 환상적인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폴란드 공군 공식 영상을 함께 보시죠. Minął rok w przybliżeniu, kiedy dowiedziałem się, że będziemy uczestnikami kursu na samolot F-50 w Korei Południowej. Długotrwały, żmudny i pracochłonny okres przygotowania, odbierania pierwszych samolotów, nadzorowania ich, przejmowania, przygotowania dokumentacji wszelkiej do tego, żeby móc rozpocząć tutaj szkolenie. Cały proces od momentu przygotowania się do lotu do zakończenia tego po debriefingu to jest szereg procedur, za którymi trzeba podążać. W czasie lotu też to jest kilkadziesiąt procedur, elementów, jedno po drugim, na którym trzeba się skupić, więc tak naprawdę nie ma czasu skupiać się na jakichś emocjach, czy przychodzi na to moment później, jak już człowiek zakończy debriefing, omówi błędy wszystkie, przeanalizuje lot szczegółowo, wykonając zgodnie z planem, natomiast szczegóły oczywiście omówię z instruktorem. Przygotowanie samolotu F-50 do lotu polega na pracy szeregu specjalistów, nie tylko tych, którzy tutaj pracują przed samym wylotem, techników, ale także innych specjalności, których na tym samolocie mamy kilkanaście. Są wykonywane obsługi bieżące, planowe, zaś samo przygotowanie w dniu lotów polega na tym, że technik samolotu, crew chief, obsługuje taki samolot, sprawdza ciśnienia w instalacjach, sprawdza, czy na samolocie nie powstały jakieś uszkodzenia bądź jakieś inne niesprawności od ostatniego wylotu. Jeżeli wszystko jest w porządku, to taki samolot jest dopuszczony do wylotu. Tęsknicie trochę za tymi zadaniami właśnie, za dyżurem bojowym, za tymi momentami, kiedy trzeba pokazać pazurę. No tak, to jest ta przysłowiowa marchewa. Nie możemy się doczekać, kiedy osiągniemy ten etap. Natomiast to jest jeszcze długotrwały proces, jeszcze wiele lotów przed nami, wiele pracy.
ale dzień po dniu wykonujemy szereg tych wszystkich. Fajnie się lata? F-50? Potwierdzam. 야책 수령의 첫 단독 비행 이후 폴란드 국군 총사령부 공식 SNS는 파일럿, 엔지니어, 항공 서비스 부서의 엄청난 성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라고 하였고 폴란드 군사 매체 폴스카 지브로지나는 폴란드 공군 역사의 새로운 장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이와 관련 어떠한 보도조차 내지 않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FA50 억가 매체 오넷입니다. 오넷은 폴란드 최대 규모의 웹포털이자 폴란드인 43%가 사용하는 매체이지만 특정 정당 지지 성향이 두드러지는 매체입니다. 이카이에 따르면 시민연합 PO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오넷을 주로 사용하고 PIS 지지자는 인터리아 포털에 가장 많이 기인한다고 할 만큼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9월 20일 오넷은 한 가지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FA50에 대한 비판글이었습니다. 제목은 8월 15일 열병식에는 한국인이 폴란드 FA50을 조종했다. 더 큰 문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였습니다. 매체는 앞서 열병식과 라도메어쇼 모두 폴란드 전투기인 FA50 후방석에는 폴란드 조종사가 탑승하였고 한국인 조종사가 전방석에 탑승하였다. 현재 FA50이 주둔하고 있는 민스크 마조비에스키 기지의 일부 조종사는 여전히 미그29를 조종하고 있으며 다른 조종사는 F-35를 훈련하기 위해 떠났다. 조종사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어린 치어를 훈련하는 것은 숙련된 조종사보다 더 복잡하다. 미그29를 조종했던 선배 조종사들은 직장을 그만두었다. 이에 FA50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상황 가운데 PIS는 무분별하게 군인의 수를 늘리려 한다. 질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양적인 측면만 높인다면 이는 오히려 우리 군의 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넷이 결국 비판하고 싶었던 것은 폴란드 병력을 30만 명으로 늘리는 PIS의 현재 정책입니다. 시민연합당은 병력 수를 절반인 15만 명으로 줄이고 싶어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 미국과 진행한 현재 무기계약권 상당수를 축소할 수 있고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소수 야당의 법안에 할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연합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세력인 소수 야당의 지지가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무튼 이에 오넷은 7월에 인도된 서방제 기체 FA50을 8월 달에 폴란드 조종사가 후방석에 탑승한 것을 두고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선동을 하였던 것인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작전이 성공적으로 먹혀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SNS에는 FA50과 PIS에 대한 비판글이 쏟아져 나왔으며 이후 총선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FA50에 대한 반대글들이 다량으로 쏟아지자 자신감을 얻은 오넷은 영상까지 제작하면서 FA50에 대한 비판과 FA50을 구입한 폴란드 현 정부를 공격하기도 했죠. Onet Rano Raport, witam Cię Beato, witam także Państwa. Polskie wojsko, a właściwie bezpieczeństwo to jest coś, o czym podczas tej kampanii wyborczej mówimy bardzo często i to są słowa, ale są też obrazki, których potrzebują politycy, żeby pokazywać swoją skuteczność. I takie obrazki oglądaliśmy na przykład 15 sierpnia podczas wielkiej defilady. No ale dziś w Onecie czytamy o tym, czego podczas tej defilady nie widzieliśmy, a co tam się działo. Ponieważ ta defilada miała być pokazem siły polskiego wojska i tego, jaki mamy super sprzęt, który jest obsługiwany przez polskich żołnierzy. Tyle tylko, że za sterami tych nowoczesnych myśliwców FA-50, koreańskich myśliwców, siedzieli nie polscy piloci, bo ci byli w kokpicie, ale na tylnym fotelu, a na tych przednich fotelach byli piloci z Korei. No i to jest tylko początek całej historii, którą dziś w Onecie opisuje Edyta Rzemła i Marcin Wyrwał. Drugi z autorów jest moim Państwa gościem. Dzień dobry, Marcinie. Witaj, dzień dobry. Marcinie, no zanim opowiesz o tym wszystkim, to ja tylko jedno zdjęcie jeszcze naszym widzom pokażę, które też w tym artykule znajdziecie. To jest dowód na to, że tak właśnie wyglądał skład narodowy pilotów podczas i tej defilady 15 sierpnia w Warszawie i kilkanaście dni później w Radomiu, gdzie odbywało się air show. Na tym miejscu, głównym miejscu pilota siedzi pilot z Korei, a z tyłu siedzi pilot z Polski. Tak, dobrze, że udało nam się w ogóle to zdjęcie. To zdjęcie akurat pochodzi z air show w Radomiu. Tam był taki filmik kręcony i wszyscy mieli ci piloci z różnych samolotów flagi pokazać. No to jaką flagę miał pokazać koreański pilot? No wyciągnął swoją. I dzięki temu to wiemy, bo my mieliśmy już te informacje, ale Ministerstwo Obrony Narodowej broniło jej jak niepodległości. 2 razy wysyłaliśmy pytania prasowe do ministerstwa, na które ministerstwo, resortu obrony ma obowiązek od bazy lotnictwa taktycznego w Mińsku Mazowieckim, gdzie stacjonują właśnie nasze... No i on odpowiedział, że polski pilot sterował, ale koreański też był w kokpicie. No więc tutaj widzimy jakby kto... Widać kto gdzie siedzi. Kto gdzie siedzi. Marcinie, ale
To wszystko na pierwszy rzut oka wydaje się dość zabawne, bo politycy lubią mówić o tym, że Polska jest potęgą, że polska armia jest potęgą. Przedstawiciele rządu fotografują się i robią konferencje prasowe na tle sprzętu wojskowego. No tyle, że to wszystko to są słowa. Kiedy zbijemy to z takimi zdjęciami, to okazuje się, że te słowa są dość puste, tylko że w tym wszystkim jest nie tylko kampania wyborcza i słowa o naszym bezpieczeństwie, tylko jest realne nasze bezpieczeństwo, czyli mamy te nowoczesne myśliwce, tylko nie mamy pilotów, którzy potrafią i którzy mogą zgodnie z prawem nimi teraz pilotować. No, obecnej partii władzy potrzebna jest ta narracja, potrzebne są te silne obrazy, ponieważ oni w tych wyborach promują się jako ci, którzy zapewnią nam bezpieczeństwo, to właśnie oni, to właśnie potęga polskiej armii, to właśnie sprzęt. Rozumiem, że piloci potrzebują czasu na szkolenia, że wszyscy czekamy na ten sprzęt, ale my powinniśmy obchodzić się prawdą. Polskie społeczeństwo, opinia publiczna i od tego też są media, żeby to przekazywać, powinna wiedzieć, jaka jest sytuacja tu i teraz. Ta polska potęga, ona może się ziścić, zobaczymy co będzie, natomiast na razie mamy bardziej do czynienia ze snem o potędze, z jakimiś przyszłymi zapowiedziami, choćby te koreańskie myśliwce. 그러나 오넷 기자들이 비판하는 문제는 사실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숙련된 조종사라 할지라도 완전히 다른 체계 전투기로의 기종전환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오히려 폴란드에 도착한 F-50이 동체 주위 꼬리 날개가 분리되어 조립된 지 한 달 만에 폴란드 상공을 나는 것 자체가 상식에서 벗어난 매우 빠른 속도이며 한국 F-50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증명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칭찬할 일을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폴란드 조종사 부족 문제 역시 부족하니 훈련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전투기인 F-50을 도입한 것이고 도입되기 1년 전부터 한국에서 제공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받은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비판이 있고 난 지 불과 1개월 만에 야책 스트라릭 수령이 단독으로 조종한 현재에는 그 어떤 보도도 내지 않고 있으니 참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먼 타국에까지 가서 교육을 받고 온 야책 수령에게 수고했다는 칭찬과 격려는커녕 오히려 초를 치고 있는 언론들이죠. 비판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이러한 폴란드의 편향 언론에 대한 반박은 16일 야책 수령의 단독 비행으로 모두 전면 반박되었습니다. 폴란드 일부 언론과 야당들이 한국산 무기를 비판할 때마다 오히려 한국산 무기의 장점들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방산계약은 정치 로비스트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영역인 만큼 정치와 떼놓고 분리할 수 없는 것도 맞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극찬받았던 무기가 때로는 사용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로 전락하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결국 도입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무기의 성능과 후속 지원 그리고 납기 준수일 것입니다. 일례로 필리핀의 경우 아키노 3세 전 대통령이 2014년 3월 F-50 12대를 구입하였고 그 후 정권을 잡은 두테르테 대통령은 F-50에 대한 비판을 늘어놓으며 축하 비행에만 쓰이는 값비싼 비행기는 필요 없다. 차라리 그 돈으로 반군 소탕용 고속정과 헬기를 살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F-50PH가 반군 공습작전에 실전 투입돼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두테르테 대통령의 인식 역시 크게 바뀌며 호평하기도 했죠. 대표적인 까가 빠로 변한 것입니다. 이후 F-50은 필리핀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국민전투기가 되었고 현재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역시 F-50을 직접 탑승하면서 추가 구매에 대한 긍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 계약이 한국과의 첫 방산 계약이고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왈가왈부 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산 무기는 전 세계 최고의 가격 대비 성능과 빠른 납기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에 큰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무기를 사고 싶어도 못 사거든요. 그래서 병력수 가지고 태클 거는 겁니다. 이미 폴란드형 K2 전차는 현지 전차병들 사이에서 레오, M1, K2 가운데 가장 우수한 전차라는 평가를 받았고 폴란드 천무 발사대는 매우 빠른 납기 속도에 오히려 폴란드 열치사의 트럭이 생산 지연되고 있는 형국이며 K9 자주포는 크랩 자주포보다 3분의 1 저렴한 가격이라는 것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폴란드 공군이 F-50을 운용하면서 시간당 유지비용 500만원 또 80% 이상의 높은 가동률을 지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역시 대안은 대안이구나 라는 걸 깨닫지 않을까 싶네요. 그게 싫으면 러시아에 당해보든가. 오늘의 한 줄 평, 반대를 위한 반대는 개무시가 답이다. 반대하면 중국인.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